자, 이제 오늘 소득세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외워야 될 부분도 있어요. 실기를 하기 위해서. 실기를 하기 위해서 외워야 될 부분은 중요한 거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게 아닌 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아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외운다기보다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감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세금을 과세하는 방법은 우리 과거에 공부했던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었고, 보유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비세라고 부르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돈 안 쓰면 낼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방식, 과세 방식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소득을 일으키는 주체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법의 인격체라고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세법을 달리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세를 내기가 싫으면 돈 안 벌면 돼요. 지금 얘 둘의 제일 중요한 이제 원칙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은 실질과세 원칙 이런 게 안 맞는데, 소득세라고 말하는 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는 실제 돈 벌어야지만 세금을 낼 거예요. 그림상, 정황상 이 사람이 돈을 가져갔지만 이 사람이 실제 번 게 아니면 세금을 부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벌었다고 표현하는 거는 매출인 수익이 아니고 나의 정말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이익에 대해서만. 그럼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우리가 세법 이름을 소득세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걸 법인세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얘는 개인이라는 글자를 생략한 거고, 얘는 소득이라는 글자를 그냥 생략해서 소득세, 법인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개인소득세는 과세 방법이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또 무슨 설, 무슨 주의 이러니까 또 어렵게 보이죠. 별말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라는 건, 여러분이 돈을 벌어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을 벌면, 우리가 개인이죠. 개인이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소득의 원천을 먼저 따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녀서 월급을 받은 건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건지, 어쩌다 한번 아니면 계속적 반복적 공급을 한 건지, 길 가다 주운 돈인 건지, 뇌물 받은 건지, 어떻게든 소득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천을 먼저 따지고 구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소득의 원천에 대해서 소득세법 법전에 이 소득에 대해서는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라고 적혀 있으면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고, 안 적혀 있으면 세금을 부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득세법의 과세 방식인 거고, 그런데 법인세법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자산, 순수한 너 돈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과세 대상 소득이라면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세금을 그냥 과세하겠다. 어떻게 돈 벌었니? 이거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법인이 사업에서 돈을 벌었던, 우리는
영업외 수익이라는 이자를 받았던 뭐든 그런 거 안 따지고 전부 다 세금 부과하겠다는 게 법인세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과세하는 방식이 틀리죠. 참고로 법인세는 자 우리 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에서 비용 뺀 것 가지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법인세를 계산을 하죠. 회계에서는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 빼서 당기순이익 냈잖아요.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죠. 그런데 법인세법은 이익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적혀 있죠. 순자산은 자본이잖아요. 기초자본하고 기말자본의 차이, 자본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회계와 법인세법은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본이 증가한 거에서 세금 부과하겠다는 소득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만 법인세는 부과를 하게 돼요. 자, 그럼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깡패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그냥 사람한테 야 1,000원만 줘봐. 깡패 1,000원 너무 작나? 자 10,000원만 줘봐. 그래서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 이거 나 가질게 하고 그냥 가졌어요. 그럼 저한테는 10,000원이란 돈이 생겼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거냐라는 건데, 제가 개인이라면, 개인적으로 내가 한 거라면 내 돈이 지금 10,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소득의 원천이 뭔가를 따지는 거예요. 이 소득의 원천이 뭐죠? 삥 뜯었죠? 그러면 소득의 원천은 삥이에요. 그럼 세법법전에다가 삥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냐라고 찾으면 없겠죠. 그럼 저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10,000원이 제가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인에 기속되는 법인인 깡패인 거예요. 그렇다면 법인의 돈은 10,000원이 증가했죠. 회계상엔 영업외 수익 잡이익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늘어났잖아. 그러면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그 조직폭력배가 건설회사나 이런 회사 차리고 있을 때 우리 합법적으로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이딴 소리 하잖아요. 영화에서. 걔네들은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조직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보고 웃으라고 하는데 많이 안 웃더라고 생각보다. 한마디로 혼자서 하는 그런 개인이 아니고 자기는 조직이 되어 있고 법인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사단법인이든 주식회사든 어떤 법인이든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그렇게 깡패질 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자기들은 세금 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물론 투명하진 않겠지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얘 둘의 차이를 알겠죠? 그럼 이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 그 소득 중에서 종류가 엄청 다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좀 많이 증가했는데, 옛날에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이자 같은 금융상품이 대세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적금이나 막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집어넣어서 많은 금융상품 형태를 금융기관에서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표현 많이 들을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 비과세 상품을 어떻게 만드냐면 과세 대상 소득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 소득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을 벗어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부과 안 되는 비과세 상품이라고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계속 그걸 추가하다 보니까 너무 많겠죠. 그래서 이자의 성격인 유사한 것들은 다 부과하겠다라고 포괄주의를 가미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자 소득의 포괄주의가 좀 가미가 되었는데, 근데 시대가 좀 지나면서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서 이자만 가지고 성이 안 차나 봐.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형식의 배당 소득들이 생기는 거예요.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금융 상품 중에 이제 배당 형태의 상품들을 편법으로 또 막 만드는 거예요. 펀드 이런 것들. 그러면서 세금을 또 피해 가니까 이제 배당에 대해서 얘도 배당받은 것하고 형태가 유사하면 그것도 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법을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에 그거마저 그러니까 이제
연금으로 또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상품의 종류들이 개발이 되는 게 연금 가지고 왜 노후를 생각하면서 요즘 연금을 형태를 많이 넣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이 과세를 피해가는 형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연금도 연금 형태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포괄주의를 가미하게 돼요. 그래서 원칙은 전부 다 열거주의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포괄주의를 일부 가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소득세 개념하고 과세소득 범위에서 열거주의는 사업하거나 회사 다니거나 어쩌다 한번 하거나 그만두거나 아니면 저는 한 번도 못 벌어본 양도소득 은행에서 돈 남기는 거 이런 경우에 세금 하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게 이자, 배당, 연금이라고 적혀 있는 것. 원칙은 열거주의지만 우리가 유사한 것들도 같이 부과하겠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이제 과세를 좀 피해가기가 형태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과세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원칙은 소득세법의 원칙은 종합과세 원칙이에요. 종합과세라는 건 뭐냐면 자연인인 제가 과세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무슨 일을 했던 간에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너 1년간 총 얼마 벌었어 라고 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월급만 따로 세금 내고 또 사업한 것만 따로 세금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잡, 쓰리잡을 뛴다면 그걸 전부 다 합쳐서 1년간 당신은 총 얼마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얼마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종합과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기타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1년 동안 총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1년에 3천을 벌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장 가게를 하면서 2천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5천만 원 번 걸로 세금을 부과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종합과세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여러분한테 원천징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아래 원천징수인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원천징수라는 건 지금 그 소득을 벌어들인 자가 그 자기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그게 원활하게 납부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조세장이 커서 안 내려고 용을 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소득의 원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월급 받는 사람인지 어쩌다 한번 와서 돈 받아가는 사람인지 아르바이트 한 사람인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일 저일만 하는 사람인 건지 그 소득의 원천을 따져서 그 원천별로 원천징수 세율이 있어요. 그럼 그 세율을 가지고 세금을 이제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천징수라는 건데, 근데 이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그리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라는 말은,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쉽게 표현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미반영되는 거. 이미 세금 내고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고하는 데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달에. 그런데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것, 원천징수 이후 확정 신고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걸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요. 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이 되거나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연말정산이 확정신고예요. 그 소득에.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개만 소득 있는 사람 중에 정리시키는 거예요. 먼저 쟤네들 빼내는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느낌이 별로 없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완납적 원천징수는 자, 예를 들면 기타 소득 중에 제가 못하는 복권 당첨. 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자,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복권 당첨되어서 그 돈을 쓰고 지금 올해 당첨됐죠?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를 한다 그러면 내년 5월 31일 날 해야 돼요. 그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지 다 써버릴지 집 사버려서 세금 낼 돈 없었지 그건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가는 종합과세보다 조금 높은 세율로 해서 20% 30%를 부과를 해서 이 세금을 내고 나면 더 이상 이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서 연봉이 3, 4천이에요. 근데 복권 당첨돼 가지고 3, 4억을 벌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복권 당첨금에서 전에 제가 사업 하니까 9,900만 원이 세금이 나와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우리는 그냥 국세니까 그 9천만 원 세금 내고 나면 복권 당첨금 4억에 대해서는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3, 4천만 원 가지고 내 월급 받은 거 있죠? 그것만 가지고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게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그럼 세금 내고 나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 혹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건데,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월급을 볼게요. 월급은 자,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데 1년 동안 월급 얼마 받을지 어떻게 알죠? 중간에 그만둘지 뭐 계속 다 다닐지 월급이 오를지 알 수 없죠. 근데 소득세는 여러분이 올해 2021년 기속이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번 걸 알아야지 세금을 내년 5월 달에 내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월급 받을 때에 얼마 벌지도 오래 모르는데 세금 떼이고 받죠. 그건 우리나라 세수학부의 2위가 이 월급 소득세인데, 이걸 빨리 징수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매년 간이세액표라는 걸 제시를 해요. 그럼 간이세액표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실 때 보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달라고 할 거예요. 그 가족 호구조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돈으로 몇 명이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 일단 원천징수하라는 간이세액표의 요율표가 있어요. 이 사람 월급이 얼마고 이 사람의 부양가족이 몇 명이면 일단 얼마 세금 떼라,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표에 의해서 일단 세금 떼고 지급한 후에, 그리고 나서 월급만 있는 사람이면 월급만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그러면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해서 1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이 실제 1년간 월급 얼마 받았고 이 돈을 얼마를 썼는지 해서 실제로 번 돈이 얼마고 세금 내야 될 게 얼마인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확정신고가 연말정산인 건데, 그러면 그때 계산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세금 떼인 거하고 차이를 봐서 많이 떼었으면 돌려주고 작게 떼었으면 더 내야 되는 게 연말정산인 거예요. 그러면 연말정산을 해야 이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나 회사 다니면 세금 떼었으니까 세금 다 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혹은 저처럼 제가 이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는 저는 월급이 그 연봉 협상을 16년도에 결렬하면서 그때부터 사업소득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업소득인데 3.3%를 떼어요. 받을 때 계속적 반복 좀 매일 보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3.3%가 떼이는데 그 세금 내고 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진짜 내야 될 세금 정해서 이제 3.3% 떼인 거는 일단 낸 거죠. 3%가 소수 낸 거니까
그거 하고 또 다른 데서 떼인 거하고 다 해서 총 낸 게 넌 얼마인데 너가 실제 내야 되는 건 얼마다. 이 차이를 조정해서 환급을 해주거나 더 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원천징수 두 가지 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세금 떼고 나면 더 이상 이 돈에 대해서 세금 낼 필요가 없어. 얘가 완납적 원천징수고, 예납적 원천징수는 세금 떼었지만 나중에 다시 결정세액을 다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납적 원천징수는 우리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죠. 얘는 예납적 원천징수, 얘는 지금 이 말한 것, 얘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는 건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얘는 종합소득 죄송해요.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는 건데, 얘는 종합과세에 미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해서 얘를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해요. 완납적 원천징수를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용어 기억해 두세요. 분리과세는 그래서 종합과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세금 다 내고 끝내버린 거니까. 완납적 원천징수를 징수 대상을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천징수 당하고 나면 끝인 거예요. 이제 분리과세라는 의미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 다시 교재로 가서 271페이지에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를 보면, 종합과세는 전부 다 세금을 합산을 해서 한다는 건데, 이 분리과세는 완납적 원천징수 적용 대상 소득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로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이면서, 자, 여기에 이런 소득들이 있다. 그럼 이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 이름이 비슷하게 생긴 분류과세라고 있죠. 이 분류과세라는 건, 분류과세는 얘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간헐적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간헐적 발생한다는 건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거 있죠. 퇴직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이에요. 퇴직금 자주 발생하나요? 발생 안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3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으면 퇴직금이 꽤 크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그만둘 때에 그 마지막 해에도 당연히 30년 다녔으니까 월급도 많을 텐데, 그 퇴직금까지 같이 합쳐버리면 몇 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녔던 월급이 500이면은 30년이면 최소한 1억 5천 2억은 넘을 거잖아요. 30년이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2억 넘게 벌고 또 이번 달 그러니까 올해 월급 5천 하면 막 3억씩 돼서 그 해의 소득세가 너무 높은 구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부당하죠. 내가 지금 오랫동안 일한 건데 차라리 그럼 매년 쪼개서 받았으면 그런 문제 안 생겼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퇴직소득은 퇴직금만 가지고 퇴직소득 계산하는 방식을 쓸 거예요. 연분영승법이라는 걸 써서 퇴직금에 대해서 계산할 거예요. 종합과세보다 퇴직소득이 세금이 작게 나와요. 퇴직금이. 그리고 양도소득도, 자, 여러분들 혹시 양도세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꿈이에요. 한번 내보는 게. 지금 TV에서 양도세 때문에 막 이야기를 하죠. 저는 남 이야기라서 저거 한 50%를 올려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집을 1억에 사서 2억에 팔죠. 그러면 1억 남겼잖아요. 그 1억에 대해서 내가 산 돈에서
판돈하고의 차이 있죠. 근데 그 집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집은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보일러 수리비, 장판, 도배 뭐 전부 다 그걸 빼고 남은 돈 있죠. 차이 난 돈. 그 돈 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고 나머지를 양도세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집이 자가집이신 분은 집수리한 거는 영수증들 다 챙겨서 이렇게 집 등기 인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모아두시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세 부과 내용에서 빠져요. 그럼 이 양도소득도 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집값이 10억이 올랐어요. 그럼 어마무시하겠죠. 근데 내가 이 집에서 한 20년 살았어. 30년 살았어. 30년 전 이 서울 집값과 지금 서울 집값이 똑같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엄청 많이 올랐겠죠. 그러면 그 금액 차이를 가지고 또 올해 종합과세로 넣으면 얘는 너무 부당한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따로 분류를 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자주 일어나면은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얘 두 개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소득의 형태예요. 소득세는 맞는데 양도세와 퇴직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는 맞지만 종합과세에 들어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종합과세에 들어오는 애들은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이 형태들이고 얘는 따로 분류해서 하는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법하고 다르게 우리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가 원칙이죠. 그런데 소득세법은 개인 단위 과세 제도가 원칙인 거예요. 자, 부가가치나 소득이나 같은 비슷한 느낌이겠죠.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나 소득이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장이 강남에서 장사를 한다라고 볼게요. A의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마포구고 B의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용산구라고 볼게요. 이 사람은 강남에서 사업을 해요. 자, 이런 경우에 사업장 1년 소득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온 거예요. 총. 자,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 안 했구나. 얘 둘이의 지분은 A와 B의 지분은 50대 50 똑같다라고 봤을 때, 그럼 이때 부가가치세법은 강남세무서에 1년간 총 내는 건 이 부가가치의 10%인 이 1,000만 원이 세무서에 납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소득세는 개인 단위라 그랬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이 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자 등록할 때 사업자의 지분을 쓰게 되는 게 이 소득세 때문에도 그래요. 동업을 하면 친구랑 같이. 그러면 1억이니까 A라는 사람한테 5천만 원 번 거에 대한 세금을 마포세무서에서 관리를 할 거고, B라는 사람은 용산세무서에서 5천만 원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개인 단위. 그래서 여러 명이 동업을 하면 그 지분율을 사업자 등록할 때 이미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5천만 원 세금 내는 것보다 만약 3명이었으면 3,333만 원이 더 세금은 작게 나오겠죠. 낮은 세율이. 그런 식으로 부과하는 게 소득세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하다가 나중에 많이 걸리는 게 있는데, 개인 사업자를 하면서 가족 데리고 와서 지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끼리도 개인 단위 과세하는 게 맞지만 동사업장에서 같이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대 단위로 과세하는 거예요. 이 세대 단위는 특수관계자, 가족이 공동으로 할 때는 아주 좋은 표현이 부당하게 소득을 분산해서 조세 부담을 회피한다. 유식한 표현이고, 세금 작게 내려고 하다가 하는 거, 그런 거 그냥 여러분하고 여러분 배우자하고 둘이서 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 반반 나눠준다고 이런 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세대 단위 과세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는 원칙은 이건데, 그래서 자, 여러분의 가족은 당연히 여러분이 다 특수관계자예요. 차라리 친구를 데려와서 동업으로 명의를 빌리는 게 좋겠죠. 당연히 친구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죠? 자, 이게 우리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고, 이 소득세는 당연히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돈을 번 게 개인이잖아. 개인이 여러분 돈 버는 주된 기초적인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돈을 벌었을 때에 이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의 수와 조건에 만큼 빼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데 배우자가 애 둘이가 있어서 애 둘이를 배우자가 아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외국 가지고 총 4명이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4명이 먹고 사는 것만큼의 돈은 빼고 세금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공제 빼는 거니까, 이쪽 공제는. 근데 내가 번 거 내가 먹고 살면 내 먹고 살 돈은 빼줄 거예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누진과세 제도는 전에 제가 형태 단일 세율하면서 설명을 했죠. 6%, 15%, 24% 이렇게 봤을 때 내가 15% 구간까지 소득이 걸렸다고 해서 전부 다가 15% 아니다. 우리 6% 구간인 것까지는 6%를 내고 그걸 넘어간 구간만 15%. 그렇게 가는 게 누진과세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형태의 소득도, 자기가 스스로 소득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누가 지급하는 자가 없는 소득은, 그거는 원천징수를 할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 대상 소득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얘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원천징수 하는 방법은 우리 일반 근로자는 매달 해서 원칙적으로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1년이 지나면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 확정 신고를 하는데, 1년 근로자인 경우는 최저세율인데, 이건 뒤에서 제가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1년 근로자도 원천징수 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는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는데, 그런데 20인 이하의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반기 6개월마다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한 걸 7월 1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거는 1월 10일까지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고 있는데 거래처가 이걸 요구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안 하게 해야 돼요. 저도 실제 있었던 사항인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매달 납부하는 걸 부담스러워서 6개월치 한 사람이 안 부담스러울까요? 더 목돈 오니까 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걸 못 내면, 국세를 안 내게 되면 통장 압류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장료가 안 들어와요. 통장이 막히니까. 그럼 기장료 안 들어오고 제일 힘든데 또 세금 신고 안 해줄 수는 없고 엄청 껄끄러운 관계가 돼요. 그래서 6개월치가 모이면 엄청 목돈이 돼요. 예를 들어 직원들 거 원천징수 한 세금 내야 될 게 200이었던 게 6개월 모이면 1000만원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돈이니까 더 힘들어서 못 내겠죠. 그래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하기를 권해요. 자, 이제
납세 의무 있는데, 자, 납세 의무는 이제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